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네,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는 세계 특검 소식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다른 특검팀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구속이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되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초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사유라고 적시되어 있고 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재판 불출석 사유 같네요. 사실상 동일합니다. 어제 예. 재판의 경우에는 어차피 증인 2명 출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공판 기일은 연기하되 기일 외에 증거 조사를 단행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치소에 입소할 경우에는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하는 등 신체 검사를 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불출석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강제 구인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주말에 다시 소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냥 이 소환장만 구치소 측에 전달하고선 그냥 이 수용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강제 구인이죠? 예,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다. 통상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소환장을 구치소에 송달하면 구치소의 관계자들이 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 장소까지 데리고 옵니다.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을 모두 보유합니다. 구인은 데려오는 것이고 구금은 가두어두는 것인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피의자가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충분한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 보장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오더라도 사실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수사에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또 그거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면서 특검도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근거를 윤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판사에게 제시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밀도 있는 질문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특검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나는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겠다.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모든 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 특검의 강제 구인 절차가 단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한정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본격적인 다툼은 재판 단계에서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를 조서에 그대로 기재할 것입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다 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답변을 한다면 그 답변을 모두 조서에 기재해 두고 수사 단계에서 이만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공판 단계에서도 다투는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향후 양형 가중 사유 더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특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불러가지고 어떤 조사를 할 예정이었을까요? 통상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가 진술 번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전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거듭하면서 혹여나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이전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근거도 이미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공개된 상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더 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고 답을 듣는 절차를 밟을 텐데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 사실에 한정해서만 강제 구인 절차를 거쳐 질문을 할 수 있고 여타 혐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환 유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은 그 주변의 핵심 인물에도 지금 위기감이 아마 번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분들이 있죠. 그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그때 그 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라는 쪽이고 이상민 전 해양부 장관도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개헌 문건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국회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나 그 한 증언들이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옛날 말 좀 들어보시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는 개헌 문건 나와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뭐 이렇게 개헌 문건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긴 했는데 뭐 잘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확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까? 그동안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내란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접견실 CCTV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CCTV 정황이 그동안의 진술과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한 전 총리는 CCTV상 관련 문건들을 챙기는 모습, 나아가서 이 문건 5장을 챙기는 모습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건 5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가 특검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의 경우에도 접견실의 가장 마지막에 한 전 총리와 남은 상태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 3장을 같이 들여다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있는데 이 문건 중에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일부 진술 번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도 객관적인 영상인 CCTV 영상을 제시하였을 때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서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실장에게 주었다. 계엄 선포 관련된 문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필요 없어서 버렸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국무위원들 전원을 비상계엄의 피해자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내란에 일정 정도 가담했다는 취지로 특검이 관련 사실을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중 부하 수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중요임무 종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거의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CCTV
이를 봐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그 국회나 헌재에서의 증언이 전부 다 이제 허위로 밝혀진다면 이건 또 위증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이 적극적으로 기존 진술에 대해서 위증죄 적용 가능성도 모색해 볼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혐의 사실 중 하나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이 공범 혐의만으로 당장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내란 공범, 그중에서도 중요 임무 종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이때는 한 전 총리에게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제하지 못하는 겁니까? 높은 겁니까?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 이상이요? 예,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의 관련 행동들은 아마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관련 추가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상당히 밀도 있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취지이고, 예를 들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최근의 특검 조사에서는 정치인, 법조인 체포나 12월 6일 비아포 원격 삭제 의혹과 관련된 추가 조사를 단행하였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된다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에 관련된 사실로 제시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제기되어 있는 공소사실 외에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된다면 실제 형량을 더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또 들여다보는 게 그런 내란 혐의 말고 또 외환 혐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환 유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고, 대통령이 북한의 발표에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인데, 녹취록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 유치는 근본적으로 법리상 성립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환 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인데, 북한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물론 그 전제는 외환 유치 기술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외환 유치 미수나 예비 음모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놓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통모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외환 유치, 기수, 미수, 예비 음모 모두 어렵다면 이때는 적어도 외환 유치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외환 유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인식하면서도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선포했다.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김건희 특검팀이 굉장히 방대하죠. 16가지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또 이 최근 불거져 나온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그 측근이 설립한 벤처기업인 한 렌터카 플랫폼 업체에 대기업들이 180억 원을 투자한 경위, 왜 투자했을까?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근이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이미 그때 이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의 오래된 측근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최근까지 거주한 아파트입니다. 이사하신 것 같아요. 3월 14일.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자신이 설립 과정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IMS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에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의혹처럼 대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김 여사 최측근인 김 씨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은 김 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자, 이 김모 씨, 김모 씨라고 도하 언론에서는 지금 김혜성 씨라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인물입니까?
김건희 특검 표현에 따르면 김 씨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2010년 대학원 동문이고 그전부터 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 역할을 맡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한 만큼 김 여사 일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임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의혹의 핵심이라는 게 왜 이 회사의 대기업들이 그런 180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를 했을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뭐 HS 효송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왜 했을까? 여기에는 결국은 그 회사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를 보고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당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무려 180억 원을 투자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투자인 만큼 당시 대기업들이 겪고 있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그 뒤에 김 씨 뒤에 있는 김 여사의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차단과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었고 HS 효성은 조현상 회장 내부 고발 폭로전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각종 대기업 오너 리스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선처에 기대 수사상 편의를 보겠다는 의도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데 지금 기업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업들의 설명은 사뭇 다릅니다. 정치적 동기 없이 경제적 평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단행하였고 이 투자 당시에 김 여사 측근 즉 김 씨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근본적으로 사업 초창기에는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지금 베트남에 이 지금 거주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 그 김 씨가 국내로 들어와서 특검팀 수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 다만 애들이 있는데 지금 그 김 씨의 그 부인까지 지금 이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이 애를 볼 사람이 없어서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들어가서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와요. 김건희 특검 발표에 따르면 김 씨가 전면적으로 자신이 들어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 아내가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김 씨 아내 정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데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에 46억 원이 김 씨에게 간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의 시각은 이 46억 원의 지분이 김 씨에게 온전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김 여사의 차명 지분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김 씨 뒤에는 김 여사가 존재하고 있고 대기업이 김 여사의 선처를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제 사실이 김 씨와 김 여사가 공제 공동체이거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명, 즉 김 여사가 차명으로 김 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라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고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타 공무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떻습니까? 뭐 그 이전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수사한 사실은 장본인이 윤석열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 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간의 경제 공동체로 뭐 간주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 씨와 김건희 여사가 경제 공동체여야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에 투자한 투자금을 뇌물로 묶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이 정도 사실관계에서 김 씨와 김 여사를 경제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고 물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굳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상 김 씨의 지분은 김 여사의 차명 지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민간인인 김 여사가 공무원과 공모하였다는 구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때는 민간인이 돈을 받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뇌물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은 이상 아마 특검은 알선수재 수준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뇌물죄로 치고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그 김 씨와 김건희 여사가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 아니면 뭐 차명으로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규명해낼 그렇습니다. 규명해내도록 노력할 거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뭐 4월에 떠나면서 이 지인들한테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특검이 출범하면 나는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려요. 어느 정도 조짐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 말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김 여사나 주변인들의 권유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왜 내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격적으로 김 씨가 국내 입국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특검이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 대상 16가지 이외에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차명 계좌 등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할 만한 근거를 추가 확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